자, 2024년 6월 10일입니다. 월요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오랜만에 전지적 평론가 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만화클래식의 본체 정다빈 PD님과 이재민 만화문화연구소장님, 박인하 SWA 서울웹툰 아카데미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마이크 안 켜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마지막 녹음이 3월 18일이더라고요. 월요일날 녹음했고 업데이트가 3월 21일이었으니까 거의 한 3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앉게 됐어요. 사실은 그 사이에 다른 작가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자꾸 저 그 작가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망쳤어. 겐세이를 놓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다 바빴어요. 조금 바쁜 것도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3개월 동안 우리 어떻게 지냈는지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재민 평론가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일단 수업도 했고, 그리고 이것저것 또 인터뷰 같은 것도 다니고, 네네네. 아니면은 뭐 기사도 쓰고, 네. 그리고 지금 좀 이제 말씀드려도 되겠지? 웹툰 인사이트 리뉴얼을 좀 준비하고 있어서 네, 굉장히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처음 듣는 사실이죠. 전 처음 들어요. 그럼요. 네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하고 있고, 읽을 만한 것들, 웹툰이랑 만화를 가지고 출판 만화랑 웹툰을 가지고 읽을 만한 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읽는 것들도 같이 하실 수 있게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서울 웹툰 인사이트가 미디어 재벌이 되면 만화클래식에 후원을 좀 해주실 의향은 없나요? 미디어 재벌이면 블룸버그 정도 돼야 되나? 한 만년 기다리면 될까요? 만년이요? 그럼 우리가 없잖아요. 요새 3채를 보고 와서 시간 개념이 없어. 그죠. 3채 재밌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이사장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적절하게 지낸 것 같은데요. 네네. 뭔가 이제 몇 개 좀 새로운 계획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그 계획들이 계속 원래 하던 일들에 밀리고 있어요. 일단 저희가 제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 서울 웹툰 아카데미에서 이번에는 하반기 섹션의 강의를 시작해서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상상비자 아카데미라고 하는 SBA에서 운영하는 상상비자 아카데미의 웹툰 오리지널 작가 데뷔 과정하고 후속작 과정 개강해서 2개 과정을 진행해서 양쪽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었네요. 요새 되게, 그러니까 항상 여기 사무실만 계신 게 아니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항상 바쁘게. 주로 명동에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명동에 가 있으니까, 명동과 성수동이라는 K 콘텐츠의 한류의 한복판에서 계속 요새 외국인들을, 관광객들을 계속 마주치고 있습니다. 명동 가니까 진짜 다시 외국인들 많아졌더라. 외국인들이 거의 태반이죠. 그러니까 약간 달라요. 좀 달라. 명동의 그 위쪽에 상상비자 아카데미가 있는 데가 어디냐면 남산 쪽으로 올라가는 골목인데 그 골목에 할랄 푸드 음식점이 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특징이 있고, 성수동은 좀 이제 일본 분들이 주로 많고.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성수동은 약간 한국에 처음 오시는 분들 말고 네. 몇 번 와보신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성수동에 오신 분들은 좀 여유가 있어. 걸음걸이가. 일단 구분이 잘 안 돼. 성수동에 있는 맞아요. 분들은 이제 외국 분들인지 아니면 한국 분들인지 스타일이 되게 비슷해서 구분이 잘 안 되고, 명동은 아까도 이렇게 하면 그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오신 분들은 네네. 히잡 쓰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외국인 같구나 막 이런 느낌이 있는데, 성수동은 좀 특이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명동에 이제 안 그래도 제가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인 입장에서는 왜 저기서 사진을 찍지? 굳이 명동에서 하는데 그들은 너무 즐겁게 찍더라고요. 거기 이삭 토스트 앞에서 사진 되게 많이 찍어요. 맞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가 사진 찍고 있으면 저런 느낌이 나도 있구나. 어디 외국 가서 거기 로컬 음식점에서 사진 되게 잘 찍는데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 거기 현지인들 봤을 때 저기서 왜 굳이라고 하는 생각이 저걸 들었어요. 줄 서서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하여튼 그 앞에 그 이삭 토스트 되게 인기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만화클래식이 각 코너별로 지금 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올해 최다 조회수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미학탐구회랑 PDF 코너랑 이제 전지적 평론가 전평씨가 같이 지금 하나씩이 이제 최다 조회수를 계속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도 되게 꽤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방송 올라간 지 3개월 동안 이제 댓글들 다양하게 많이 달렸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저희 전지적 평론가 시점을 듣고 나서 뭔가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댓글에 한번 다비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뭄소녀님이 되게 최근에 6월 4일에 달아주신 댓글인데 네네네. 몇 달 전에 방송을 듣고 데스카 오사무 작가님의 걸작 불새를 전권 구매 후 완독하고 만화클래식에서 자주 언급하시던 블랙잭을 드디어 전권 구매했습니다. 보려고 하니 굉장히 설레입니다. 항상 좋은 작품 소개시켜 주셔서 만화적 소양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만화클래식 화이팅이라고 달아주셨습니다. 하면서 사진을 전권 네, 불새랑 같이. 이렇게 찍은 거를 해서 제가 카톡방에 다 보내드렸는데 뭐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화를 당장에 막 사는 사람이 막 급증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만화책을 꾸준히 사거나 소비하는 층을 우리가 이렇게 유지시키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이걸 보면서 되게 뿌듯하네요.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만화클래식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코너 들으시고 나서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의미 있는 댓글들 읽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 유튜브랑 팟캐스트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사이드베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고 싶은 만화전 다들 기억하시죠? 2021년부터 시작된 하고 싶은 만화전이 북마켓, 작가토크, 미디어 공개 방송 등의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핫플레이스 성수동에서 진행되는 이번 페어의 북마켓에 함께 하실 작가님을 모집 중에 있고 관련해서 링크를 유튜브, 팟캐스트 공지사항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고요. 아주 재밌는 행사가 될 테니까 북마켓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행사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합니다. 자, 이래서 오늘 공지사항과 댓글 이야기 앞에 좀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빠르게 본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이 6번째 전지적 평론가 시점이더라고요. 자, 오늘은 어떤 작가님을 다루게 될까요, 다비님? 네, 오늘은 일본 요괴 만화의 대부이시자 시대를 관통하는 반전 메시지를 꾸준히 말해오셨던 거장 미즈키 시게루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이 미즈키 시게루 작가님 선생님이라 해야 되나? 선생님 작가님에 대해서 이번에 다루게 된 이유가 딴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이재민 평론가님께서 하고 계시는 웹툰이스타 패널이신 세민님이라 하시죠. 네. 거기서 세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카톡방에 자기 애니메이션 시사회 티켓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기타로의 탄생, 개개개의 수수께끼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시사회 표가 생겼는데 갈 사람하고 했는데 선착순 1명.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고. 시간이 이게 이 알려주는 게 전날 알려줘요. 맞아요. 아, 근데 이거는 세민님 잘못이 아니지. 그러니까 시사회가. 네. 그래서 그 전날 알려주니까 다음날 난 안 되는데가 되는 거죠. 아, 일정이 있으셨고 그날 내가 일정이 비길래 그리고 기타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가 갈게요 하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용산에 따라가서 작품을 봤는데 꽤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 밀도 있고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 개개 기타로 느낌이야. 그 느낌의 일본의 극장판 애니메이션 개봉했을 때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전 연령이 볼 수 있게 좀 잘 만든 것 같고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이 미즈키 시게루 선생님 이제 탄생 100주년 그러니까 2022년이면 10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획이 됐어요. 그런 작품이라 그런지 대사나 이런 것들 보면은 요게 만화인데 그거 이외에도 미즈키 시게루 작가님이 하셨을 법한 그리고 항상 주장했던 메시지 같은 것들이 대사에 그래도 좀 많이 담겨 있어요. 반전 메시지라든지. 그래서 나름 철학을 녹여내려고 했구나 이 작품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이 이제 또 6월 12일 수요일이죠. 아마 이 방송이 올라가는 날일 텐데 그때 극장에서 이제 개봉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 가보실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관심이 생길 분들도 위해서 이 방송을 한번 준비하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흔쾌히 오케이 하셔가지고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지금 국내에서 이제 미즈키 시게루 선생님의 작품을 출간하고 있는 출판사가 있죠. AK 커뮤니케이션즈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출판사 책에는 AK 코믹스라고 뜨는데 그 출판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미즈키 시게루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 방송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연락을 했더니 그쪽에서 미즈키 시게루 선생님의 책을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책을 후원해 줬냐면 이제
개개개의 기타로 전권 박스 세트 하나랑 그리고 전원 옥세하라 오늘 아마 이야기하면서 나오겠죠. 전원 옥세하라라는 작품이랑 그리고 이거는 만화는 아니고 이제 글로 돼 있는 에세이죠. 미즈키 시게루의 라바울 전기라고 하는 에세이 책 이렇게 3권을 한 세트 2권의 책을 이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AK 커뮤니케이션스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후원을 받은 거니까 솔직히 낼름하고 싶었는데 낼름할 수 없지.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들어주시고 이 방송과 관련된 댓글을 남겨주신 팟캐스트나 유튜브 댓글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게 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들어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아무래도 뭐 큰 분이고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미즈키 시게루 선생님의 이제 생애에 대해서 이재민 평론가님이 조금 정리해 오신 게 있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즈키 시게루 선생님이 본명은 아니고 필명이고요. 네. 본명은 무라 시게루인데 네. 무라라는 게 성이잖아요. 네. 이 무라 가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 무라 가문이 전국 시대부터 우리나라에는 이런 개념이 고려 시대 때는 많이 등장하는데 네. 호족이나 아니면은 뭐 지역 유지라고 우리는 부르는 네. 네. 이런 무사 가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꽤 잘 살았던 가문입니다. 과거형. 예. 1922년생이시고 네네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한창 일본 제국주의가 되게 팽창하던 시기였죠. 그죠. 그때 태어나셨고 근데 제가 과거형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잘 살았던 집이라고. 미즈키 시게루 대에 들어와서 가세가 급격하게 기웁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님도 문제인데 이 집안의 그 형제들이 다 문제였어. 이슈가 있구나. 이 대에서요. 네, 이 대에 그러니까 미즈키 시게루의 아버지 대에 삼촌들이 있잖아요. 삼촌 중에 직업이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도쿄대 나와서 빵집 하시는 분.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백수고 아니면은 이제 예술병 걸려서 이제 나는 진정한 예술 찾겠어 이런 분 계시고 그리고 미즈키 시게루의 아버지도 제일 나쁜 쪽인데 보통 이제 삼촌의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분들이 집안 돈 들고 나가서 사업한 다음에 말아먹고 또 말아먹고 또 말아먹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가세가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상태에 미즈키 시게루가 이제 기울기 시작할 때쯤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는 미즈키 시게루가 만화가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네. 그래서 뭔가 예술에 되게 재능을 보였어요. 어릴 때부터. 당연하죠. 근데 너 만화가에서 잘 안 되면은 와서 등대지기나 하고 와서 뭐라 일이라도 해라. 본인은 사업 계속 말아먹으면서 사업을 말아먹으며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집안 자체가 워낙 그래도 뼈대가 있는 가문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다른 친척들 반계라고 할까? 다른 친척들이 좀 그 사업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신문사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미즈키 시게루 본인의 성격이 좀 중요하잖아요. 본인이 약간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절대 안 하는 타입. 어릴 때부터. 난가? 좀 더 심했어요. 네. 더 심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친구들하고도 사이가 되게 안 좋았고 공부도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 왜 우리가 데지카 오사무 편 할 때는 친구들이랑 사이는 안 좋았지만 공부는 잘했어요였잖아요. 네. 공부도 못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가고 이게 아니라 시험을 다 떨어져요. 그래서 어디서 이제 불러가지고 일이라도 좀 해라. 그래서 일도 하고 그러고 있던 중에 1943년에 전쟁이 터지죠. 그리고 네. 그 전쟁에 징발됩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에 출병을 하게 돼요. 이때 전쟁터에서 굉장히 참혹한 일들을 많이 당해요. 그렇겠지. 네. 별명이 그러니까 성격도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안 한다 그랬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할 수 없는 곳이 군대잖아요. 근데 그때 일본 군이니까 얼마나 가혹행위가 많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뺨싸대기 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때리는 게 아니라 맞는 쪽으로. 그래서 그런 기록들도 만화에 남아 있고요. 그때 전쟁터에서 미군이 이제 폭격을 하는데 그 폭격 때 왼쪽 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전쟁 중에 한쪽 팔이 잃으셨구나. 네. 그리고 그 귀국을 했어요. 전쟁이 팔 절단되고 나서 일본이 패망하고 이런 역사를 겪으면서 귀국해서 살았어요. 그래도 살았는데 그때 우리가 했던 그 카미시바이였나요? 네. 네. 카미시바이라고 부르는 그림 연극 인형극. 네, 인형극의 그림을 그리는 그 작가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점프를 해서 가로에 연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 작가의 반열로 그때서야 올라서게 됩니다. 40이 넘어서야.
그래서 인생 초반부는 굉장히 불행했고 인생 후반부는 이제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그럼 40 넘어서 그러니까 30대 후반부터 시작했는데 이 많은 작품을 남겼다고? 만화는 계속 그렸는데 유명해진 게 그 대중적으로 유명해진 게 되게 많은 걸 그렸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인기가 없어서 못 먹고 살 것 같으니까 막 그 SF도 그려보고 당시에 인기가 있던 이것도 그려보고 저것도 그려보고 했는데 다 안 된 거야 잘. 네. 그런 역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그 가로 이후에 테레비군이라는 그 작품을 만들면서 고단시 아동 만화상을 수상하고 좀 이제 이름 있는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돼요. 그러면서 개개개의 기타로 가파 산페이 등을 만들면서 일본의 국민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의 원작을 만든 작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70년대 넘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원래 자기가 겪었던 거를 바탕으로 전쟁에 대한 얘기, 반전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 뭐 예를 들어 극화 히틀러, 전원 옥세하라 같은 작품들을 선보이면서 되게 폭넓은 작품을 하는 작가로 알려지게 됐죠. 자, 이제 근데 일본에서 네. 일본 만화에 그 크게 보면 두 개의 축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크게 보면 세 개의 축이 있죠. 네네. 하나는 데스카 오사무 이후에 그 스토리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스토리 망가라고 부르자고요. 네. 스토리 망가의 축이 있고 그 다음에 데스카 오사무가 가져온 조형의 원리에다가 대략 19세기 말에서 20세기의 서구의 화려한 장식 예술을 덧붙인 쇼조 망가가 한 축이 있고 그리고 한 축은 극화라는 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 계속 되게 많이 했는데 일본 만화는 이렇게 그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극화의 축에서는 이 극화가 한국 만화에 60, 70년대에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극화라는 만화가 한국 사람들의 상성에 더 맞아요. 왜냐하면 좀 더 심파적이고 좀 더 극적이고 그래서 한국 만화의 상성에 맞는데 극화 작가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국 만화에 영향을 많이 끼친 작가는 여러 번 얘기했던 치바 데츠야라는 작가가 되게 영향을 많이 끼쳤고요. 내일의 조 작가. 네네. 근데 치바 데츠야는 좀 되게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오리지널 극화 작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제 그 극화가 60년대에 크게 번성을 하자 기존의 그 잡지 만화 씬에서 좀 극화적인 것을 수용하기 시작하는데 치바 데츠야는 동글동글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극화적인 내용들을 수용을 해서 이를테면 내일의 조 같은 최고 히트작을 만들어냈었죠. 네. 일반적으로 극화 작가라고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극화 작가는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미즈키 시게루 선생, 그 다음에 시라토 산페이 선생,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고르고 13을 그린 사이토 다카오 선생, 그 다음에 크라잉 프리맨을 그린 이케가미 류이치 선생. 대충 이런 정도의 줄기가 있는데 이케가미 류이치는 80년대 90년대 한국 대본 만화에 엄청 영향을 줬어요. 그거 백긴 만화도 되게 많이 나왔고 그런데 정말 큰 극화의 60에서 70년대 극화의 큰 흐름을 만들었던 미즈키 시게루와 그 시라토 산페이나 이런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한국에 소개되질 않았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건 문화적으로 갭이 너무 큰 거야. 그렇죠. 대신 어떻게 한국에 영향을 미쳤냐면 만화가 선생님들의 교재로 사용되기는 했어요. 시라토 산페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렸기 때문에 근데 시라토 산페이 선생은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만화가 선생님들의 교재로 많이 활용이 돼서 80년대 한국에 새롭게 젊은 극화 작가들이 등장하는데 그 극화 작가들이 화실에서 특히 시라토 산페이의 만화를 보고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인 거죠. 그림을 보고 배운 거고. 이건 베끼는 차원이 아니라
좋은 만화를 보는 교과서의 차원으로 시라토 산페이가 활용되었다면 근데 미즈키 시게루는 그렇게도 많이 활용이 되지 못했어요. 하기 어렵죠. 이게 진짜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시라토 산페이는 사무라이 극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표현이 너무 과격해서 그리고 맨날 계급투쟁하는 얘기여서 그쵸. 목 댕강댕강 잘리고 배 갈리고 이런 얘기여서 한국에는 정식으로 한 번도 소개되지 못했고 비공식적으로도 해적판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 해적판이 나오면 친일파라고 두드러 맞고 잡혀갈 만한 그렇잖아요. 완전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무사들의 애교 표현의 수위도 높으니까 딱 한 권 닌자 만화 보이즈 가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작가 만화만 한 번 번역이 된 적이 있었고 시라토 산페이의 만화는 번역이 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일본 만화사에서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10명의 작가를 꼽으라고 그러면 거기에 꼭 들어가는 작가가 들어가죠. 시라토 산페이인데도 번역이 안 되고 대신 교과서로 쓰였고 미즈키 시게루 선생은 교과서로도 못 쓰이는 만화였죠. 왜냐하면 요괴가 한국에서 요괴라는 거를 소재로 다루기에는 이 문화적 갭이 너무 컸던 거야. 아예 이해 자체가 안 돼 버리니까. 네. 그죠. 사무라이들이 싸우는 건 칼 액션이라도 볼 수 그래서 있는데. 그 시라토 산페이의 만화는 베낀 적이 없는데 시라토 산페이의 원래 시라토 산페이 프로덕션에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 독립을 했던 고이시미 고스케인가 내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늑대를 다리고 홀로 늑대를 데리고 다니는 무사 뭐 이런 작품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작가 만화는 몇 개가 베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가 각색됐어요. 조선시대의 무사 얘기로 각색된 적은 있어요. 시라토 산페이는 너무 과격해서 그러니까 농민혁명 하는 얘기고 계급투쟁하는 얘기여서 각색이 안 됐고 고이즈미 교수께일 거예요 아마.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네. 이 작가 작품은 한두 번 베껴서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인기는 별로 없었죠. 다시 돌아와서 네. 근데 미즈키 시게루는 일본 만화에서는 극화의 정말 중심 작가였는데 한국에 오래도록 번역이 된 적이 없었죠. 그 이유는 이게 미즈키 시게루의 핵심 주제가 요괴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 미즈키 시게루 만화가 AK에서 농농할멈과나 그 다음에 게게게의 기타로 같은 작품들이 번역이 됐고 그 다음에 사실 미즈키 시게루의 걸작은 2차 세계대전을 다룬 본인의 참전 경험을 기반으로 한 만화들이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전원 옥세하라라는 작품인데 번역이 됐고 그 다음에 라바울 전기라는 작품은 약간 그림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본인이 직접 포로 수용소인가 아니면 그 다쳐가지고 있을 때 그 당시에 그렸던 그림하고 나중에 이걸 회상하면서 그렸던 그림하고 그라고를 묶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료적 가치가 높고 그리고 미즈키 시게루가 본인의 입장에서 역사를 이렇게 정리한 만화 쇼와사인데 한국에는 만화 현대 일본사로 아마 번역이 됐을 네네네. 거예요. 이 만화들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제 침략적이거나 궁극주의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라 굉장히 반성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있어서 되게 놀라운 자기 반성 시선을 볼 수 있는 그런 작가예요. 조금 더 그 요괴 얘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데 네. 그 아까 우리 이재민 평론가가 쭉 설명을 해줬지만 어디에 살던 사람이냐면 도토리에 살던 사람이에요. 네네. 도토리현에서 살았는데 도토리현이 어디냐면 우리 동해에서 이렇게 쭉 붙어 있는 쪽이에요. 동해 쪽이 도토리현이에요. 그 거기가 그러면 생각해보면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일본 역사 내내 특별히 중심부로 들어왔었던 적이 없는 고장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철저히 사이드에 있던 고장이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중심부는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에도 시대에는 저쪽 에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쪽 외국에서 서양의 이 제도를 되게 빨리 받았던 지역은 이쪽 하카타
후쿠오카 쪽 이쪽하고 나가사키나 이런 쪽이었으니까 여기는 동해하고 붙어 있고 조선하고 교류도 배가 그쪽으로 안 가요. 그쵸, 안 가죠. 거기는 바다가 험해서 조선하고 배는 어디로 가냐면 대마도루에서 밑으로 해서 이 야마구치현으로 들어오거나 시모노세키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쪽에 하카타 후쿠오카로 들어오거나 이게 조선하고 교류고 도레인들도 대부분 하카타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가 도레인 문화는 이쪽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시골 중에서도 상시골이었던 거예요. 근데 대신 바닷가를 접하고 있어서 해산물은 풍부하고 또 도토리를 가보면 대산이라고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뾰족하게 높은 산도 있고 그러니까 산이 깊죠. 바다가 있죠. 평야에서 농사 짓죠. 그러니까 대부분 요게 얘기들이 되게 많았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농농할멈과 나나 현대사 얘기를 보면 아까 우리 이재민 평론가 얘기해 준 것처럼 아버지는 되게 한량이었고 할머니나 일하는 할머니나 자기 할머니들한테 같이 이렇게 요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다양한 그 시골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그다음에 어렸을 때 그 할머니들에게서 들었던 요괴 콘텐츠들이 차곡차곡 쌓였고 거기에 전쟁 경험이 덧붙여지면서 전쟁 경험에서 그러니까 되게 진짜 계속 두드러 맞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관심병사였거든요. 그러다가 폭탄을 맞고 한쪽 팔이 잘리고 그거를 원주민들이 계속 이렇게 현지인 원주민들이 도와줘요. 그래서 원주민들하고 친해지면서 이 모든 경험들이 축적이 돼서 요괴 만화로 나아갈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 요괴 만화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무 외색이 짙었던 거죠. 근데 지금 다시 돌아보면 사실은 일본 문화의 정수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기존의 일본 문화가 갖고 있는 좀 이렇게 기분 나쁜 그런 미세한 포인트들이 되게 없어요. 이분은. 되게 순수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지금 다시 한국에서는 21세기 넘어서 다시 재조명받는 작가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아까 도토리 얘기해 주셔서 도토리가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쯤 될 거예요. 강원도에 고성 있는 쪽. 그러니까 거기서 강릉이랑 원주 이쪽 말고 고성 삼척 위에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동네인 거죠. 그 동네인가요? 국회의원이 선거 후보 뛰면은 자기 선거 유세하는 동안 전국의 구간을 돌 수 없다는 너무 넓어서 그 넓은 것도 있고 인구 밀도도 되게 낮고 진짜 시골이에요. 깡시골이고 그때도 시골이었고 지금도 시골의 이미지가 있는 곳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놀 게 없고 그래서 농농할머니라고 하는 그 같이 일하는 집에서 일하는 할머니가 뮤직키 시계로 잘 때 어릴 때 옛날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준 거예요. 요괴 얘기랑 너 숲에 가면 뭐가 있고 근데 다 그런 곳인 거야. 그러니까 맨날 그걸 보고 되게 경이로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했어요. 그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그 자연이 너무 경이로웠다. 그럴 수밖에 없지. 전인미답의 경지니까 전부 사람이 들어간 적이 없는 곳이니까 그런 데서 살았고 집은 원래 오사카 쪽이었는데 태어난 때부터 해서 도토리에서 계속 살게 돼요. 그래서 약간 그 동떨어진 동네에서 내가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커왔다는 게 그 내 만화의 뿌리가 됐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해준 요괴 얘기들이 나의 어떤 자산이 됐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반복해서 하시더라고요. 일본 대중들에게는 이 개개의 기타로에 나오는 수많은 요괴들이 굉장히 친숙한 캐릭터였던 거고요. 굳이 비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포켓몬 같은 그런 캐릭터들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좀 잘 봐야 되는데 이 되게 흥미로운 게 이분이 그 아까 카미시바이 작가로 데뷔를 했다고 그랬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왼팔이 완전히 잘려 있었고 그래서 화가가 되려고 했었지만 원래는 이제 그 고등소학교라는 학제가 있었어요. 일본의 고등소학교라는 학제가 있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한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학제인데 졸업을 하면 그걸 마치고 오사카에서 이제 그
화가가 되기 위해서 계속 일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징병돼서 43년에 이제 말미에 소집돼서 죽도록 두드러 맞고 고생하고 팔도 잘리고 근데 거기서 오히려 이 사람은 되게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는 엘리트 군인들의 허망함과 그 다음에 자기를 잘 환대해주는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일본의 역사와 그리고 삶에 대한 본질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접근은 되게 시니컬하게 접근을 하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전후에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리고 집도 망했다고 했었고 그래서 결국 카미시바이 작가를 하게 돼요. 카미시바이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한 장 한 장 그림을 바꿔가면서 거기서 변사 같은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 그런 일본의 놀인데 자전거 뒤에 싣고 다니면서 이거를 공연을 해요. 특히 전쟁 후에 당연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카미시바이를 행상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 카미시바이에 그리는 그림들이 되게 수요가 높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시각적으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한 장 한 장 그림을 보여주면서 극적인 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림 한 장의 밀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야죠. 높을 수밖에 없죠. 되게 다양한 상황을 최대한 이 그림에 묘사를 하고 그것도 컬러로 그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력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이분은. 그렇게 해서 카미시바이 작가를 하다가 58년도에 이제 대본 만화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대본 만화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만화방 만화인데 일본에도 만화방 만화가 되게 오래도록 있었어요. 거의 한 70년대, 80년대까지 거의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 대본 만화의 최전성기는 50에서 60년대였고 58년대 대본 만화로 가서 데뷔작이 로켓맨이라는 작품이었어요. 그 작품 이미지를 보시면 어떤 이미지냐 하면 대략 슈퍼맨 같은 이미지예요. 네, 완전 슈퍼맨 같아요. 슈퍼맨이나 그 다음에 화성침공 같은 이미지들. 그러니까 요괴 만화를 그렸던 분이 데뷔작이 슈퍼맨과 화성침공 같은 것이 짬뽕되어져 있는 느낌의 펄프한 그림의 비주얼을 가지고 이제 나온 거죠. 그쵸. 그래서 유추를 해보면 이 만화를 봤을 때 이제 전쟁이 끝난 상태잖아요. 전쟁이 끝났고 그리고 미군이 진주하면서 미국의 다양한 문화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요. 그리고 흘러가고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는 어떻게 일정 부분은 이렇게 미국의 만화에서 코믹스에서도 히어로 코믹스에도 영향을 받고 하다가 그리고 역시 되게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지는 못하고 그냥 계속 이런 어린이들을 위한 대본 만화들을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 대본 만화 전에 아까옹이 있고 아까옹 다음에 이제 대본 만화로 연결이 되는데 아까옹은 싸구려 만화여서 그냥 이렇게 싸구려로 만들어서 판매됐던 거고 그 다음에 대본 만화는 만화방에서 빌려주는 거고 이제 일본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서 인플레가 나오면서 아까옹이 먼저 사라지고 이제 다 시작은 대본 만화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주로 대본 만화책을 만들었던 데는 이 오사카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대본 만화를 만들었고 지난번에 데스카 오사무에서도 얘기했지만 잡지 만화는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었고 이 대본 만화는 그래서 좀 이렇게 극적인 이야기들을 그리고 익숙한 그 미국 만화나 미국 애니메이션이나 미국 영화에서 어디서 본 듯한 스토리들이나 이야기들이나 이미지를 적당히 베낀 작품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이제 단련이 되다가 1960년도에 그 게게게이 기타로의 전신인 하바케 기타로라고 하는 작품을 발표를 하면서 이 작품이 이제 인기를 얻고 그 뒤로 우리 아까 재민평론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악마군이나 뭐 텔레비전군이나 이런 작품들이 나오면서 인기를 끌었고 역시 대표작은 게게게 기타로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58년에서 60년대 넘어갈 때 그때 같이 일했던 출판사 책방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토즈키쇼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토즈키쇼보라는 곳에 되게 몇 년 동안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작품을 내고 또 내고 떼고 했었는데 인기가 없으니까 1세 나오고 중단되고 1세 나오고 중단되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 팬들이 재밌으니까 계속 해달라고 편지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고 또 나오고 작품이 또 나오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잘 팔리는 책이 그나마 잘 팔리는 게 미즈키 시게루 책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출판사가 원고료를 못 줘요. 돈이 없으니까. 네. 본인은 그리는데. 근데 그게 뭐 한두 푼이 아니고 다 합치면은 지금 돈으로 하면은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는 꽤 큰 돈이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즈키 시게루가 그때 독자들의 편지가 없었으면 내가 작품을 못했을 건데, 근데 그때 전쟁에서 돌아와서 생명의 위협은 느끼지 않지만 그만큼 괴로운 시절이었다라고 좀 회고를 하는 기록들도 있고 그래요. 가난해서요. 너무 힘들었다. 밥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게 이제 미즈키 시게루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결혼할 때쯤이거든요. 근데 미즈키 시게루가 결혼도 이제 늦게 했죠. 되게 늦게 했어요. 그 당시로는 30대 후반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그 아내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내분이 그랬대요. 집도 있고 만화가에 책도 잘 팔린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2015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아내분이 회고를 하시면서 그래도 밥 안 굶고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만큼 이때 가난이 엄청 자기한테는 되게 큰 짐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본 만화를 그릴 때는 인기는 있었지만 되게 고생을 하다가 이 65년대 텔레비전 군이 코단샤에서 만화로 나온 만화 잡지에 연재하고 아동 만화상 수상하면서부터 조금씩 상황이 바뀌어서 그때 이제 개개의 기타로 같은 작품이 주간소년 매거진에 다시 재연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인기 작가가 된 거죠. 특히 여기서 이제 되게 주요 계기는 60년대 중후반에 일본의 이제 고도 경제 시기로 들어가고 TV가 보급되고 그 TV 애니메이션 제작이 되게 활성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66년에 악마군이라는 작품, 그 다음에 68년에 개개의 기타로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되면서 특히 이제 60년대 후반에는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그때부터는 아마 살림이 좀 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60년대 초반에 이제 그 만화들 보면 대부분 이제 요괴 만화 이런 거를 그리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삶이 좀 조금 그래도 여유가 생기셨는지 70년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뭔가 좀 자신의 삶에서 녹아나는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내놓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71년도에 이제 극화 히틀러라든지 그리고 73년도에는 전원 옥새 하락 같은 작품으로 본인이 분명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과 그리고 남들은 생각하지도 못했을 법한 그런 것들을 이제 만화에 좀 녹여내고 싶으셨는지 이때부터는 조금 작품 색깔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작품들도 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좀 중요했던 게 올림픽도 되게 중요했고요. 그러니까 올림픽을 하면서 도쿄올림픽이 몇 년이지? 64년. 64년. 네, 64년은 올림픽을 하면서 약간 그 우리 일본 거 보여주자. 약간 이 붐이 한번 일었을 때 요게만 하고 있는 사람. 우리 거 해가지고 막 보여주는 그때 발탁이 되고 그 편집자의 소개로 가로에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게 돼요. 되게 그때까지 60년대부터 64년 정도까지 미즈키 시게루의 기록을 보면 진짜로 굶어 죽는 걸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막 책이 잘 팔린다고 하니 세무서에서 와가지고 너 왜 세금 안 내냐, 왜 체납하냐, 책이 안 팔렸으니까 너 숨긴 거지 했는데 전당포에서 물건 맡기고서 돈 받아온 거 그 전표 있잖아요. 그거 막 흔들면서 네가 가난한 알아 막 하면서 따졌다고 막 그런 기록도 있고. 그게 한 3cm 정도 두께 됐대요. 전당포에 맡긴 그 서류가. 그러니까 엄청 가난했던 거야. 네.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그 출판사가 끝까지 지급을 안 해요. 끝까지 안 줘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본인 말로는 국교 단절이라고 부르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극대노해가지고 엄청 막 뭐라 하고 그쪽에서도 이제 서로 빠이빠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60년대 초반까지는 대본 만화 씬에서 계속 어린이 만화를 연재했었고요. 그렇게 그리고 64년도에 가로에 데뷔하면서 좀 여러 가지 단편들을 연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65년도에
예전의 만화인 악마군 텔레비전 군을 예전의 만화가 아니라 텔레비전 군이라는 걸 연재하고 수상하고 그 뒤로부터 이제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애니메이션 제작하고 맞물리면서 풀리고 그리고 개개개의 기타로라는 정말 인기 IP를 이제 손에 쥐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73년도에 그 총원 옥세아라라는 정말 걸작 만화를 내는데 그게 이제 51세에 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40대 때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30대 때는 고생하던 시기, 40대 때는 조금 안정되었던 시기를 거쳐서 안정이 되자마자 이 개개의 기타로라는 작품이 애니메이션 되면서 안정이 되자마자 바로 자기는 진지하게 자신이 경험했던 전쟁 경험을 전원 옥세아라라는 작품으로 1973년도에 꺼냈던 거죠.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상업적인 성공을 해서 이제야 막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그것도 전에 성공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를 꺼낸다? 쉽지 않죠. 그리고 굉장히 어쨌든 자기 나라를 그죠? 안 좋게 얘기하는 거잖아. 네, 그럼요. 그냥 비판하는 사실 대놓고 까는 거고 얼마나 그때 이제 일본어로 남방이라고 불리우는 그 동남아시아에 있었던 그 정말 천황의 군대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작품이 전원 옥세아라라는 그렇죠. 작품이고 그게 얼마나 허구의 메시지인지 를 보여줬었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89년도에 이제 계속 코믹 쇼와사라고 하는 만화 일본 현대사라고 한국에 번역됐던 이제 만화 쇼와사라고 하는 게 고단샤에서 만화상을 수상해요. 그러니까 전원 옥세아라를 낸 이후에 이제 꾸준히 자기 관점에서 일본의 현대사를 해석하는 만화를 냈는데 그 만화도 무지무지하게 비판적이에요. 다민 PD님 혹시 전원 옥세아라 보셨나요? 네, 저는 지금 제 앞에 있는 전원 옥세아라 책은 한 권짜리로 나와 있는데 전자책은 2권으로 분권이 돼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로 볼 때 전원 옥세아라도 같이 봤었고 그때 제가 모르는 내용이 되게 많아서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 제가 그 이분의 고향이 도토리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작년에 도토리현하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시마네? 같은 시골 동네 시마네에 갔다 왔는데 거기도 이제 관광 상품이 없다 보니까 공항에서부터 미즈키 스게루 선생님의 그 캐릭터 상품이 쫙 깔려 있어요. 사실 자기네 사람은 아닌데. 네, 옆 동네인데 거기도 공항에도 깔려 있고 되게 유명한 절 같은 데도 가도 깔려 있고 그냥 관광 스팟마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미즈키 선생님 굿즈를 싹 사가지고 옆 동네에 갔는데 옆 동네가 그 마츠에라고 여기는 근데 다케시마 기념관 그런 게 있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케시마 기념관을 미즈키 시게루 동전 파우치 그걸 들고 지나가면서 되게 묘한 기분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마츠에라는 동네가 심지어 그 미즈키 선생님의 고향이신 그 사카이 미나토 씨 거기랑 완전 붙어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되게 묘한 기분이 들었던 적이 있다. 저는 전원 옥세아라 볼 때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일단 캐릭터 귀엽잖아요. 미즈키 시게루 선생님 그림 되게 귀여워요. 동글동글하고. 근데 전원 옥세아라조차도 초반에 등장할 땐 그림이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대충은 아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서 되게 귀엽게 그냥 풀어내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귀여웠는데 갑자기 애들이 진지해지기 시작하더니 막 이렇게 팔이 막 잘리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다 나오잖아요. 막 진짜 처절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우 징그러워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 처절하게 그 당시에 내가 눈으로 보았던 거 혹은 내가 지나가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노력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을 한 작가도 잘 없을 뿐더러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많겠지만 그 경험을 작품으로 표현을 한 사람도 적을 뿐더러 그거를 또 만화로 그려내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나?
하여튼 그 정도로 되게 소수의 경험을 가지고 뭔가를 표현한 것 같아서 되게 귀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의 전쟁 경험을 다룬 만화들 중에서 저는 3대장을 꼽으라면 하나는 전원 맞춰보자. 하나는 전원 옥세하라. 전원 옥세하라. 네. 또 하나는 맨발의 겐? 맨발의 겐이고요. 네. 마지막 하나는 힌트 없나요? 애니메이션인가요? 아니 만화? 여성 작가 만화입니다. 이 세상 한 구석에서? 네, 이 세상 그렇지. 네. 네. 그렇게 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을 겪었어요. 전쟁을 겪었고 거기 있는 그 전쟁을 겪은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은 멋모르고 국가가 하자는 대로 계속 따라갔던 거죠. 그렇죠. 계속 따라갔는데 그리고 나서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사실 만화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일본의 뭐 그림책이나 뭐 소설이나 이런 것들에 보면 그런 일본의 전쟁기를 경험한 내용 콘텐츠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비극을 주로 강조를 해요. 비극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원폭을 맞았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비극적이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강조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3대장 작품들은 전쟁이 왜 벌어졌는지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살았던 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작품 안에서. 스스로한테. 스스로의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그 중에 이제 최고 걸작인 맨발의 개는 그 참혹한 히로시마의 원폭 현장에 있었던 작가가 자신의 분신인 주인공 소년 겐을 기반으로 해서 이 얼마나 일본 제국주의와 일본 사회가 얼마나 허구에 가득했는지 그리고 정말 저는 만화 보면서 깜짝 놀라거든요. 이 모든 건 천황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일본은 사실 금기잖아요. 천황의 전쟁 책임에 대한 얘기는 금기였는데 그 얘기를 만화 안에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세상 한 구석에 같은 작품도 잔잔하고 서정적으로 계속 풀어가요. 근데 그 배경이 어디냐 하면 구레라는 지역인데 히로시마 옆에 거대한 군사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해군이 있고 해군 병기청이 있는 거대한 군사도시였는데 구레 사람들은 다 거기에 기대서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나가고 이 주인공의 남편도 그랬죠. 공장에 아버님도 공장에 다니고 근데 그 처음에는 되게 이 활기찬 이 항구 도시, 이 군사 도시, 정말 멋있는 이 배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전쟁이 벌어지고 당연히 B-29의 폭격을 맞고 이 비극을 거치면서 도대체 이 전쟁의 본질이 뭐였는지 모르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다 항복한 다음에 저쪽에 모르던 집에서 태극기가 딱 걸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주인공이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뭘 했었나라고 정확한 대사는 아니지만 자신을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은 정말 보기 드물게 일본의 모든 콘텐츠들에서도 정말 보기 드물게 전쟁이 왜 벌어졌는지 혹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배후에 있었던 우리는 정말 피해자야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피해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양면성을 질문하는 아주 뛰어난 작품이고 그런 작품의 원조가 바로 그 미즈키 시게루 선생님의 만화인 거죠. 이재민 평론가님은 보셨죠? 전원 옥세? 네. 저는 보면서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다룬 작품 영화도 많이 봤고 드라마도 많이 봤고 다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전쟁이 이런 거구나를 진짜 간접 체험하게 해준 컨텐츠는 이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전쟁을 다루는 모든 콘텐츠는 전쟁을 멋있게 다뤘죠. 맞아요.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든지 하다못해 밴드 오브 브라더스도 현재의 사람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각색돼서 낭만화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어요. 전혀 없어. 전쟁에 낭만이 어딨어라고 말하는 작품이에요. 완전 구질구질하고 처절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후반부 특히 보면은 군대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한다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거 보면서 내가 몰랐던 어떤 전쟁의 한 부분 근데 이 사람은 심지어 그거를 겪고 살아 돌아왔고 그거를 작품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되게 놀라운 지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런 참혹한 일을 겪진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군대는 지금도 저렇게 결정해요. 군대란 조직은 그렇다. 근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게마나 이야기도 좀 해봤고 어쨌든 저는 이 요게마 그 개개개를 기타로도 이게 많이 보면 좋겠지만 저는 꼭 한 작품 보라 이러면 전원 옥세하라를 좀 꼭 보셨으면 뮤직기 시계로 그리고 지금 이 파티가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애니메이션이 이번에 100주년으로 네, 나오면서 이게 저희가 이 방송을 지금 꾸린 거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대사들에 원래 기타로 만화에 안 나왔을 법한 대사들을 그 기타로의 아버지가 막 해요. 근데 그 대사가 어디에 어울리냐면 전원 옥세하라 같은 작품에 어울릴 만한 대사 그리고 거기 작중에 나오는 빌런도 전원 옥세하라에 나올 법한 대사 그런 것들을 막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작품 그 대사들에 서로 핑퐁 주고 받는 걸 보면서 그래도 미즈키 시게루 선생님의 어떤 생각이나 그 철학을 이 사람들이 나름 이 작품 안에 같이 녹여내려고 했구나 새롭게 만들면서 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라서 한번 이제 재미있게 한번 추천해보는 그런 작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재미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화에 기대하는 재미로 생각하시면 안 되긴 하지만 굉장히 의미있고 재미있는 작품이에요. 진짜 놀람의 연속이었어 보면서 처음에. 그렇게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그랬겠다라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맞아요. 전원 옥세하라. 네.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전쟁이 구체화되는 거를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떤 피상적이고 어떤 낭만화되어 있는 뭔가 추상적인 존재로서의 전쟁이 아니라 진짜 전쟁. 리얼 전쟁.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특히 뛰어난 선생의 작화 실력이 빛을 발하는데 배경을 보면 이렇게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싶거든요. 아주 사실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요. 근데 이거는 비단 전원 옥세하라뿐만이 아니라 개개의 기타로를 봐도 풍광, 요괴 등을 묘사할 때 정말 뭔가 살아있는 것을 본 것처럼 그리고 대신 캐릭터들은 되게 재미있고 유머러스하게 그리는 그런 탁월한 실력이 우리가 아까 선생님의 삶의 계보들을 쭉 살펴봤지만 미술을 전공하려고 했었고 카미시바이 작가로서 처음에 데뷔를 해서 먹고 살았던 그 다음에 극화를 그렸던 이런 이력 속에서 정말 사실적인 배경을 그리고 만들어내는 데는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붓 하나 점 하나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되게 흥미로운 거는 NHK에서 나왔었던 그 디지털 매거진에 그 미즈키 시게루 선생을 다룬 글들 대담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이렇게 탁월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백그라운드의 힘은 뭐냐? 그것은 그 선생의 되게 높은 지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능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그의 인텔리전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인텔리전스를 설명을 하면서 미즈키 시게루 선생이 아주 엄청난 다독가 독서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작품에서부터 다양한 SF 작품까지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은 소설들을 읽어내고 그 소설들에서 묘사하고 있는 진지한 인간들을 이렇게 자신의 만화의 테마로 끌고 왔었던 훌륭한 그런 그야말로 인텔리전스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인텔리전스함이 이런 아주 사실적인 배경으로도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봐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거는 정리하자면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관찰력이 동반되어 있는 좀 감수성 같은 거랄까? 그런 거겠네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게 이제 동반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독서력이 그 하나의 요인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풍부한 독서력과 그 다음에 면밀하게 살피고 기억하고 그려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 미즈키 시게루 만화의 정점에 오른 것은 꼰대스러움이 없잖아요. 설교하지 않아요. 그렇네요. 되게 유머러스해요. 이를테면 똑같은 얘기를 비판적으로 다룬다고 했을 때
그것을 설교하는 만화가 있을 수 있는데 미즈키 시게루 선생은 본인의 캐릭터성을 극대화해서 오히려 되게 희화해서 그 상황에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판단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되게 아이 같은 측면이라고 보고 이런 아이 같은 측면이 개개의 기타로 같은 시대의 걸작을 만들어내게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되게 유명한 한때 그 이렇게 소셜에 되게 많이 돌았던 미즈키 시게루 선생 만화 아마 그건 다 보셨을 텐데 뭐 4시간만 자고 그린다 몇 시간만 자고 그린다 근데 그 사람들 다 죽었다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 나는 8시간 잔다 수면의 힘이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유머러스함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른으로서는 참 그 꼰대스럽지 않고 누군가를 설교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을 충분히 재미있게 드러내려고 했던 훌륭한 작가이자 훌륭한 어른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걸 느끼거든요. 진짜 저렇게 되기가 힘든 거구나. 그렇죠. 어떤 경지죠, 일종의.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니까 나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막 얘기를 해주고 싶잖아.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너무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엔 결국 꼰대의 그 말투 있잖아. 네가 잘하는 집을 안 가봐서 그래 이 말투가 되더라고 나도. 얼마나 안 꼰대스러운지를 예를 들면 그 아까 그 도토리의 사카이 미나토시가 이제 사카이 미나토시 여기 있는 그 거리가 원래 그 이렇게 상점가였는데 시 외곽 쪽에 새로 길이 뚫리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옮겼어요. 새로운 가게들이. 그러니까 상점가가 망했어. 그래서 그 사카이 미나토시와 도토리현 공무원들이 이 길을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다가 가로정비 사업 예산을 따다가 그럼 여기다가 그냥 가로정비 사업 예산으로 캐릭터를 좀 이렇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근데 뭐 어떤 캐릭터를 만들면 좋아할까? 우리 현에서 나온 최고의 스타인 기타로. 그 미즈키 시게루 선생의 개개의 기타로의 수많은 요괴 캐릭터를 만든 요괴의 거리를 만들어 보자라고 무작정 미즈키 시게루 선생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당신 IP를 공짜로 쓰겠다고 한 거죠. 독지를 하겠습니다. 몇 년도에 몇 년도인데 이게 길이 만들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네, 맞아요. 않았어요. 야. 그러니까 오케이 내 고향을 위한 길이라면 써라. 그래서 요괴의 길이 만들어지고 요괴의 길 맨 끝에 미즈키 시게루 박물관이 만들어지고 자기의 IP나 그 소장품들을 다 기증을 하고 공공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사카이 미나토시는 지금 그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IP 그걸 안 내고 있어 돈을? 아니 거의 그냥 쓴 거죠. 겁나 시골이라니까. 나 같은 꼰대를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요괴 열차에다가 캐릭터도 입히고, 그러니까 도토리 기차역에서 맞아요. 사카이 미나토까지 들어오는 요괴 열차를 다니고 그 중간중간 모든 역 이름을 요괴 역으로 바꾸고 사카이 미나토에 내리면 요괴 거리를 만들고 테마파크네. 완전히 테마파크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꽤 구경하러 오고요. 네.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그 개개의 기타로를 리메이크하거나 새로운 애니메이션이 방영될 때마다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카이 미나토 시에 요나고 공항이라고 그 도토리 쪽에 공항이 하나 있는데 그 공항 풀네임이 요나고 기타로 공항. 요괴 공항이에요. 요괴 공항. 약간 존 레논 에어포트 이런 거랑 비슷한 거구나.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기 이제 박물관 생겼을 때 취재하러 한번 가봤었고, 그 다음에 몇 번 가봤었는데 되게 한가하고, 그 다음에 도토리 시내 가면 정말 온통 다 망한 가게들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이 따뜻한 동네여서 참 가보고 싶은 동네이기도 하죠. 이게 다음 휴가를 여기로 갈까? 일본어 돼요? 근데 그게 되게 저는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함도 있었겠지만 그 시에서 그리고 알았겠죠. 내 고향이면 그럴 것이다라는 걸 알았겠죠. 그분이면 그럴 것이다. 근데 그것도 그런데 그 어떤 이걸 실행시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공무원의 마인드도 되게 그 사람도 기타로 작품 그러니까. 보면서 컸겠지. 그 작가도. 그것도 되게 그 공무원도. 한편으로는 이 만화라는 게 일본에서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한국에는 그런 IP가 없나? 있거든요. 국민 IP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근데
그게 왜 안 될까를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 약간 그래도 뭔가는 서울에 있어야지. 거기까지 왜 가냐? 약간 이런 느낌의 그걸 보러 거기까지 가라는 마인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한국에는? 근데 앞으로는 좀 바뀔 거예요. 여기 박물관도 되게 작은데 알차게 잘 만들어져 있고 괜찮아요. 네, 그 길도 길 처음에 갔을 때는 정말 상점 몇 개 없었는데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갔을 때는 상점들도 꽤 많이 오픈하고 있었고 장사가 된다는 얘기구나. 최근에는 못 가봤는데 보니까 그 사카이 미나토에 호텔도 하나 생겼더라고. 그래서 네 그리고 도토리에 사구랑 이렇게 가서 맞아요. 보면 그리고 그 산에 있는 사냥 우유 이런 거 먹으면 맛있습니다. 도토리가 확실히 그거 있는 것 같다. 원래 있는 곳들이랑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모객하는 거랑 엮어가지고 이런 자연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나온 거야를 보여줄 수 있는 전체적인 도시를 이 거대한 테마파크처럼 꾸민 거잖아요. 여기 이름도 그렇고. 사카이 미나토 시는 정말 거기 있는 그 시에서 완전히 쇠락해서 다 없어진 데를 새롭게 들어가서 그렇게 만든 거여서요. 이 뭐라고 하냐면 로컬의 활성화라고 흔히 얘기하는 지역 재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참고가 되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갔어요. 그럴 것 근데 같아요. 여기는 끈기를 가지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1, 2년 해보다가 반짝 해보다가 에이 안 되네. 그 담당자 바뀌면 끝 이게 아니고 1, 2년이 아니요. 보통 한 3, 4년 주기로 돌아가죠. 아니 그러니까 맨날 지금 반짝 인기 있는 이런 거 만드니까 만화로 하자고요. 안전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래서 오늘 그 미즈키 시게루 작가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AK 커뮤니케이션스에서 이제 책을 후원해 주셔서 기계계의 기타로 전권 세트입니다. 박스 세트 한 권과 한 개와 그리고 전원 옥세하라 한 개, 그 한 권, 그리고 미즈키 시게루의 라바울 전기 에세이 작품 이것을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 중에서 저희 패널들이 선정을 해서 이제 그 선물을 드릴 건데 뭐 본인들은 어떤 책 주시고 싶으세요? 댓글 본인들 이거를 한 분한테 몰빵을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럼 절대 안 되지. 작품별로 안 돼, 하나씩 안 돼, 안 돼. 드리는 아니 거죠. 개개의 기타로는 10권이나 되는데 2권씩 나눠드리면 안 되나? 7권 8권 받은 사람은 뭐가 나머지 8권은 자기가 채우는 거지. 댓글에 이제 정성을 봐서 이제 정성이 가득하지 않다 이러면은 쪼개서 드리는 걸로 하고 이렇게 뭔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다비님은 어떤 책 드리고 싶으세요? 이 세 개 중에 드리는 건데 뭐 본인이 차등이 있나요? 본인이 선정한 댓글에 이 세 개 중에 뭘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많으면 좋으니까 기타로. 개개의 기타로. 네. 이사장님은? 저는 제가 AK 대표님한테 그 기타로는 AK에서 컨택에서 처음에 내기 시작해서 사실 전원 옥세아라 라바우 전기 만화 쇼와사 이거는 꼭 내주라고 계속 부탁을 드려서 냈던 건데 네 그래서 전원 옥세아라가 그래서 의미 있는 작품이고요. 이게 꽤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팔려서 네 그러면 계속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뒤 작품들도 이렇게 내줬어요. 네, 전 전원 옥세아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민 평론가님은? 전 라바울 전기. 라바울 전기 해서 이제 댓글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느 패널이 여러분한테 어떤 작품을 드리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분들한테 따로 연락을 드려서 이 선물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K 커뮤니케이션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예고하시죠. 어떤? 다음에 저희 할 거요? 네네 예고. 그쵸.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가이고를 해야죠. 네, 한국에서는 정말 주목받지 못한 한국에서는 데빌맨이나 마징가 제트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그리고 한국에 이제 번역된 작품은 데빌맨, 마징가 제트, 그레이트 마징가, 게타 로보 이렇게 네 타이틀은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일본 만화를 뒤흔들었던 파렴치 학원 네, 작가거든요. 네, 그 얘기를 다음 회에 같이 해보시죠. 네.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 도망쳤기 때문에. 3달 동안 회피를 하셨어요. 제가 나가이고 하기 싫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꼭 그러니까 의미는 알겠어. 의미는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못 박는 겁니다. 일본 만화를 이해하려면 나가이고하고 시라토 산페이를 이해하지 않고는 일본 만화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웹툰 작가들과 지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좀 한번 읽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한겨레에서
웹툰 작가들을 인터뷰하는 그 매거진이 나왔어요. 한겨레 본인 매거진인데 여기에 두 분 다 참여하셨죠. 네. 이재민 평론가님이랑 그리고 박인하 평론가님 두 분 다 참여하셔가지고 작가님들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웹툰 작가 아닌 사람도 좀 있어요. 뭐 이제 지금은 이제 웹툰이라는 말이 이제 모두를 포함하는 걸 말이기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쓰는데 되게 다양한 작가들을 짧게 많이 최대한 많이 이렇게 인터뷰하려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근데 매거진 형태다 보니까는 조금 있으면 과월호가 돼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이북은 아마 있을 거고요. 이북은 있을 건데 네. 실물책으로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 안 남았지만 한겨레에서 나온 웹툰 작가들을 인터뷰한 이게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네. 한겨레 20일 라이터스 특집이고요. 그 1514호, 1515호 통권이고 그 2주치를 묶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한겨레 20일 1514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1514? 네. 네, 알겠습니다. 한겨레 20일 1514 검색을 해주시면 지금 우리 동시대에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작가님들, 만화 작가님들과 인터뷰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저희 패널도 참여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